피스의 파이널 시험 전략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이제 4개 챕터로 다시 나누어서 내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피스의 시험 전략 개요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릴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챕터에서는 문제 유형별 분석 요령인데, 여기서 문제 유형별 분석 요령은 언어 논리에 국한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최종 정리법 챕터에서는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 시험이 가까울수록 더 신경 써야 될 거는 결국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출문제를 최종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실전 시험 전략 가이드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챕터부터 한번 가보죠. 피스의 시험 전략 기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 시험 전략도 일종의 전략이기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 단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이 시험 전략뿐만 아니고 어떤 전략이든지 간에 다 적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전략을 수립하려면 먼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목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몇 점을 받을 것인지, 그 평균 점수일 수도 있고 과목별 점수일 수도 있겠죠.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평균 점수로 한다면 아무래도 합격점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목표 점수가 될 것이고, 그럼 그 평균 목표 점수를 맞추기 위해 각 과목별로는 또 몇 점씩 받아야 될까, 이거를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정할까? 일단 최근 성적을 확인하셔야겠죠. 기출시험뿐만 아니고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은 모의고사 시험 성적도 참고해 볼 만할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점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예년 합격선 정도가 안정권 점수가 되겠죠. 그 안정권 점수에서 1, 2점을 더 플러스한 점수를 저는 목표 점수를 잡을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해야 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이상적인 목표랑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중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세워보세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자가 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출도 분석하실 거고 모의고사도 분석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정답률과 풀이 시간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방법을 토대로 마지막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답노트도 많이 작성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오답노트 작성한 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 어떻게 정리할까, 그걸 또 봐야 되잖아요. 제가 제안하는 오답노트 작성 및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유형별로 어떻게 강약점을 나눌 것인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 선택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본인의 수준을 판단을 하셨다면은, 그럼 나에게는 어떤 전략이 맞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셔야겠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정답률을 목표로 할 건가, 그리고 또 풀어야 할 문제 개수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전략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릴 거예요. 불도저형 전략, 스나이퍼형 전략, 도르래형 전략. 각각이 어떤 전략인지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어요. 전략만 세워서는 안 되고, 그럼 이 전략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 실행 계획을 짜보자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풀이 순서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문제의 난이도, 풀이 시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특히나 피셋 시험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거의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만 넉넉하게 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다 못 풀죠. 왜냐? 시간을 넉넉하게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문제에 대한 체감 난이도, 문제 푸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 잘 고려하셔서 문제풀이 순서를 최적화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시간 관리 엄격하게 해야 되죠. 특히나 실전일수록 더 그래요.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또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실전 멘탈 관리 루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피셋이라는 시험이 약간 컨디션 관리 시험이기도 하거든요. 시험 당일의 컨디션, 시험장의 분위기, 주변 수험생 감독관의 성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다 보니까 컨디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실전 멘탈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먼저 목표 설정 단계에서 제가 최근 성적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피셋 경쟁률하고 피셋 합격선을 자료로 드렸어요. 5급 공채의 경우는 각자의 직렬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해당 직렬에 예년 합격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꼭 확인을 하세요. 작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일반 행정이 80점이었고 재경이 79.16, 법무행정이 77.5, 이런 순으로 나왔어요. 만약에 본인이
일행을 생각하고 있다. 그럼 최소 80점 정도는 맞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올해 시험이 작년 시험과 어떻게 난이도가 다를까 그건 모르지만 적어도 역대 기출 시험을 보면 2022년 유독 낮았던 때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70점대 후반 또는 80점대 초반 그 사이에 합격선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최소 합격을 위해서는 이 정도 점수는 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나는 과목별로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보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코칭하는 게 아닌 한은 더 자세하게 드릴 말씀은 없어서 일단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자가진단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하면 기출 모의고사를 분석을 할 것이고 유형을 분석을 할 것인지 오답노트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그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이를 위해 문제 유형별로 분석하는 요령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자, 저는 언어 논리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크게 5개의 유형으로 나눠요. 나누는 기준은 그 문제에서 묻는 내용이 독해적인, 말 그대로 언어 논리라는 과목 자체가 언어라는 부분, 논리라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언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글을 독해하는 능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독해 파트를 주로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논리적인 거를 주로 묻는 문제인지에 따라서 크게 독해와 논리 두 파트로 나누고요.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가 제시문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해한 데서 더 나아가 그 글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까지를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출제자의 의도가 이해 쪽에 방점이 있는지 평가 쪽에 있는지에 따라 또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독해 영역이지만 독해 영역에서 제시문을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해결해도 되는 문제라면 일치부합형. 근데 독해 수준에서 평가까지를 요구한다. 그럼 수정 추가형. 여기서 수정 추가형이라는 거는 제시문의 일부 내용을 빈칸으로 만들어 놓거나 해서 그 빈칸을 채우라는 문제 또는 일부 내용을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해 보라는 문제. 이런 유형이 수정 추가형이에요. 그리고 일치부합형은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는 그런 문제죠. 아마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에 출제될 법한 그런 문제가 일치부합형이죠. 반면 논리 파트와 관련해서는 이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추론 분석형, 평가 영역에 관련된 건 논증 평가형 이렇게 구분을 해 놓긴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섞여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뭐 기억, 니은은 추론 분석형이고 디귿은 논증 평가형이고 이런 식으로 약간 섞이기도 해요.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주로 묻는 게 이해 쪽에 그친 문제인지 또는 평가까지 요구하는 문제인지에 따라 추론 분석형, 논증 평가형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추가로 논리 퍼즐형 같은 경우는 얘는 약간 복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서 독해 파트, 논리 파트, 이해 평가 모든 거를 다 총동원해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제가 논리 퍼즐형은 전체를 다 아우르는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각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 전에 연도별로 문제 분포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네요. 대체적으로 보시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도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일치부합형이 작년 기준으로는 제일 많죠. 14문제로. 근데 또 그 이전 연도를 보시면은 일치부합형이 또 가장 많은 건 또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세트형에 속한 문제 개수를 따로 표기해 놓은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수정 추가형은 대체로 비슷하죠. 5문제에서 7문제 내외로 출제되고 있고 추론 분석형이 변동이 좀 있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제법 많이 출제되다가 25년에는 비중이 좀 줄었고 그 논증 평가형도 대체적으로 비슷하죠. 9문제, 10문제. 2023년은 유독 낮긴 했지만 그 논리 퍼즐형도 한 4문제 정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주로 나오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좀 좌우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려웠던 2022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커트라인이 좀 올라갔잖아요. 더 쉬웠다는 의미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일치부합형 문제가 더 많이 출제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이긴 하는데 맞을지는 모르죠. 그런 여러분들도 너무 이런 거에 맹신하지는 마시되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럼 나는 2025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까? 물론 문제를 풀어보지 않는 한은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리 대비해 놓을 수는 있잖아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거예요. 네, 이제 각 유형별로 특징을 한번 볼게요. 먼저 일치부합형 문제입니다. 일치부합형의 문제는 이제 제시문의 세부적인 정보와 선지 내용이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묻는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일치부합형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먼저 키워드를 매칭하고 극단적 표현을 주의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키워드를 매칭하라는 거는 아마 대부분 선택지에서 찾는 게 좀 원활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시문은 워낙 좀 길고 키워드를 찾는 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선택지에서 핵심 키워드를 스캔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어떤 키워드를 주로 보면 좋을까? 뭐 명사 종류? 명사 중에서도 고유 명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또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숫자도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좀 눈여겨보시고 만약에 이제 본문에서 키워드를 찾는다. 그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만약에 본문에서 키워드를 찾는다고 하면은 추가로 인용부,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있죠. 인용부로 표기된 단어나 영어,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은 글쓴이가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표기를 한 거거든요. 강조하고 싶은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싶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주로 키워드가 되니 그런 단어들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예외가 없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반드시, 전혀 뭔가 발레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표현이 나왔다면은 과연 진짜 발레가 없는 게 맞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문제 푸는데 좀 더 용이하실 겁니다. 일치부합형 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문의 정보가 없다면 오답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오답이라는 거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는 부합하지 않는다, 알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지문에서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항상 주의를 하세요. 피셋 언어돌리 문제에서는 가급적 배경 지식은 배제하고 오직 지문에 제시된 정보로만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요걸 항상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시문에 안 나와 있으면 무조건 옳지 않고 알 수 없고 일치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는 거냐? 항상 그런다고 또 보장하긴 또 어렵긴 해요. A라는 정보와 B라는 정보를 결합했더니 C라는 정보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그게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C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은 하시되 일단은 지문에 안 나왔으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일치부합형 문제는 아무래도 다른 유형의 문제보다는 정답의 근거가 명확한 편이다 보니 점수 확보를 위해서는 꼭 맞춰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하시다면 가능한 2분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피셋이라는 시험은 시간 싸움이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고민해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용이한 이 일치부합형 문제에서 점수를 좀 많이 따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체크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자, 일치부합형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접속사를 주의 깊게 보세요. 접속사만 보더라도 이게 전체적인 글의 맥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앞에 나온 글과 뒤에 나온 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역접인지 순접인지 인관지 보충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속사 꼭 확인하시고 비교급 표현 주의하세요. 뭐뭐 보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어느 쪽이 비교하는 대상이고 어느 쪽이 기준인지 그걸 꼭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런 데서 실수 나오기 쉬워요. 그리고 인과관계도 문제 푸시다 보면 긴장하시거나 또는 잠깐 한눈 팔면은 원인 결과를 뒤집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팁 드리면은 이 일치부합형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를 먼저 잡고 지문을 읽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라는 겁니다. 키워드만 잡으면 일치부합형 문제는 술술 풀릴 거예요. 키워드가 안 잡히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유형이니 그 점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정 추가형 문제 한번 가볼게요. 수정 추가형 문제는 글의 논리적 흐름에 맞춰 내용을 수정하거나 빈칸을 채우는 문제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수정 추가형 문제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까? 또 몇 가지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맥이에요. 문맥. 수정 추가형 문제 대부분은 글의 앞뒤 문맥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전부라고 해도 무방해요.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뭔지 이 둘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려면 가운데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이야기를 넣어줘야 앞뒤가 잘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는 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 글이 두 가식으로 이루어졌나, 미과식인가 또는 중과식, 양과식도 있죠. 그런 것들 잘 파악해 보시고 앞뒤 문맥과 자연스럽게 호응되는지를 꼭 점검을 하세요. 빈칸 문제라면은 선지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빈칸에 넣어서 앞뒤로 읽어봤을 때 별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거고, 수정 추가형의 경우에는 뭐 기억부터 리을까지 쭉 나열해 놓고 기억이 잘못됐는지 또는 니은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해봐라, 그런 유형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런 때는 그냥 제시문을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읽히는지, 흐름이 뭐 끊기거나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좀 이상한데 싶으면 선택지를 보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 통일성을 해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나올 때 조심하세요. 그런 내용들은 아마도 수정해야 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글 전체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라면은 그 내용이 빈칸에 들어갈 리는 없을 거고, 앞뒤 문맥과 모순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주의해 보시면 좋겠고, 자 여기서도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논리적 연결어, 접속사나 뭐 어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나 따라서 즉 이런 내용들 접속사가 핵심 단서가 될 수 있고 이 논리적 방향이 어떤지 내용이 그 방향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볼게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나 꼭 확인하세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다면은 그 부분이 아마 수정해야 될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논리적 흐름이 단절된 건 없나, 단절되게끔 만든다면 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시어가 가르치는 대상이 일치하는지, 만약에 일치하지 않다면은 그것도 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수정 추가형의 문제는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 요게 뭔지를 잘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추론 분석형 가볼게요. 추론 분석형은 주어진 정보 또는 대화를 바탕으로 함축된 의미나 결과를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문제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점들을 또 주의 깊게 봐야 될지 한번 볼게요. 추론 분석형 문제는 추론한 결과 타당한 내용인지, 내가 이 제시문에서 추론한 내용과 이 제시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이걸 잘 따져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추론이 잘 이루어졌는지, 타당하게 잘 분석이 된 건지 이걸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 가장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필연적인 결론인가 또는 가능성일 뿐인가, 요거 두 개를 꼭 구분을 하세요. 필연성에 해당하는지 가능성에 해당하는지. 이걸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 이게 반드시 참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예외 없이 무조건 참여해야 되거든요. 근데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근데 참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그렇게 얘기하면 얘는 항상 참인 건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꼭 구분을 하세요. 출제자는 이런 데에서 함정을 자주 만드니까 개연성이 높다고 필연적인 결론인 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되냐, 선택지를 확대 해석하거나 또는 축소 해석하는 거 주의하세요. 선택지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출제자들은 그런 점들을 노려서 함정으로 만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지나친 거고 어떻게 해석하는 게 너무 좁혀서 해석하는 거냐, 사실 이 부분은 문제마다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선지, 다른 보기들과 비교해서 보세요. 다른 선지, 다른 보기들과 비교해서 이 내용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내용, 넓은 내용을 다루는 거 아닌가? 너무 지엽적인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좀 비교해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가장 잘 해석한 것은, 가장 잘 분석한 것은 이런 식으로 많이 묻거든요. 그러니 답일 것 같지만 이것보다 더 명확한 답이 있다면 그걸 답안으로 정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추론 분석형 문제에서는 암시적 의미와 전제를 포착하는 거를 꼭 잊지 않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치부합형 문제에서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으면 의심해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추론 분석형 문제에서는 제시문에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았더라도 답일 수 있어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A랑 B를 결합해서 C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론 분석형에서는 문맥 속에 숨겨진 전제나 함의, 그런 건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일치부합형 문제보다는 좀 더 어렵죠. 서술되진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론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 드려요. 자, 체크 포인트 보자. 자, 아까 필연적 결론 가능성을 구분하라는 거는 논증 방식을 크게 둘로 나누거든요.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이게 연역인지 귀납인지를 나누라는 그런 의미랑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연역 추론은 항상 반드시 참인 경우에 해당이 되지만 귀납 추론은 그렇지 않거든요. 귀납 추론은 높은 개연성이 높은 경우를 말을 하는 거지 항상 참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조심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발레를 찾아봤는데 발레가 나왔네? 그러면 해당 선택지는 오답일 거라는 거, 옳지 않은 또는 추론할 수 없는 게 될 거라는 거, 그 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과 필연성을 꼭 나눠서 보시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 논증 평가형 한번 봅시다. 자, 논증 평가형은 제시문의 논증 구조를 파악하고 강화, 약화 등의 요소를 판별하는 문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논증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논증의 결과까지도 평가해 봐라라는 문제거든요. 이 유형에서는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건 논증 구조예요. 논증 구조라는 거는 뭐가 주장이고 뭐가 근거지? 요거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또는 다른 말로 결론은 뭐고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가정 또는 전제, 사실들은 뭔가, 요것들을 구별해 보라는 거죠. 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라는 그런 의미도 될 겁니다. 만약에 주장이 여러 개 제시된다면 각 주장 간에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그런 것들을 꼭 구분을 해보세요. 그런 점들을 주로 묻거든요, 문제에서는. 그러니 그런 것들 잘 챙겨보시고, 논증 평가형에서는 내용과 논리적 관계를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논리적 관계가 만약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강화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약화할 수 있어요. 근데 논리적 관계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항상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논리적 관계가 없다면 이거 딴소리네. 이거는 무관한 내용이지. 그 내용까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과 논리적 관계가 강화 약화만 있는 게 아니고 무관이 또 있다라는 거를 주의하세요. 출제자들은 또 그런 데에서 함정을 만들 겁니다. 이 논증평가는 사실 구조만 파악하면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먼저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나무보단 숲을 보라는 게 이 논증평가형에서는 더 잘 통할 겁니다. 어떤 근거로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근거는 과연 타당한지, 논리적 타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만 파악하면 빠르게 해결 가능한 문제 유형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좀 크게 보세요. 덩어리 형태로 좀 덩어리 나눠서 체크 포인트 짚어보면 일단은 전제의 참 거짓을 확인을 하세요. 전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해당 주장이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전제와 결론 간의 관계가 이게 타당한지 또는 타당하지 않은지 그걸 또 따져봐야 되겠죠. 전제는 참인데 거기서 도출한 결론이 이 전제에서는 이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 논리적 타당성 깨지거든요. 아무리 그 결론 자체가 옳다고 하더라도 전제에서 나오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논증은 타당한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 해당이 되나? 특히나 연역 논증의 경우 과연 모든 경우에 가능하나?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발례가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이 발례를 드는 거는 뭐 가정을 비판할 수도 있고 가정과 결론, 전제와 결론 간의 관계를 비판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논증평가형에서 다시 정리하자면 강화, 약화, 무관 이 세 가지를 꼭 구분을 하세요. 이거 제대로 구분 못하면은 되게 많이 헷갈릴 겁니다. 꼭 챙겨가시고 그 다음 5번째 논리 퍼즐형이에요. 자, 논리 퍼즐형은 복잡한 조건들을 도식화해서 가능한 경우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퍼즐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존재하기 어려운 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묶어서 퍼즐이라고 합니다. 근데 언어논리 과목에서는 앞에 논리라는 걸 붙여가지고 논리 퍼즐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유가 이 언어논리에서 출제되는 문제 대부분이 기본 논리학에 관련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퍼즐이다 보니까 논리 퍼즐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이 논리 퍼즐형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문제에 제시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표 외에 뭐 그림을 그리거나 자신만의 도형으로 나타내거나 표나 도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빠뜨림 없이 모두 다 정리하는 그게 퍼즐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막상 푸시다 보면은 어느 한 조건을 누락하기 쉽거든요. 또는 간과하기도 쉽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문제 안에 숨겨진 조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조건들은 찾아서 별도로 표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논리 퍼즐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퍼즐의 문제는 복잡하게 나와 있는 줄글로 된 조건들을 어떻게 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정확하게 기호나 표로 변환해서 시각화할 것이냐 이게 문제풀이의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잘 된다면 논리 퍼즐형 문제 푸는 것도 좀 자신감 있게 해보실 수 있을 거고 이게 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논리 퍼즐 문제에서는 불가능한 경우는 없나? 이걸 먼저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이때 숨겨진 가정 조건 아까 잠깐 언급했죠. 요걸 놓치면 안 되죠. 숨겨진 가정 조건만 찾으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리는데 그게 안 보여서 계속 헤매는 그런 문제들도 제법 많거든요. 눈에 보이는 조건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숨겨진 정보는 없나? 우리가 추가로 알 수 있는 건 뭐지?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리 퍼즐 문제를 푸는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확정된 조건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애들 그리고 좀 단순한 애들 있잖아요. 뭐 2개, 3개를 한꺼번에 다루는 그런 조건보다 딱 하나만 다루는 그런 조건들 중심으로 판단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좀 경우의 수를 좁힐 수가 있고 문제 푸는 과정도 좀 단순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내가 확정지은 조건과 좀 모순되는 내용이 있네 선택지 중에 그럼 걔네들은 좀 쉽게 지우고 나머지 선지들을 기준으로 또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단계별 경우의 수를 계속 좁혀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 풀수록 경우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하는 거는 뭔가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잘 풀리는 상황이라면은 처음부터 좀 단순한 상황을 2가지, 3가지 정도로 제한해서 문제를 풀거나 또는 풀다 보면은 몇 가지는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네. 아예 가능하지 않은 경우네. 그러면서 점점 좀 좁혀 나가야지 문제가 좀 잘 풀리는 케이스거든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지금 문제 푸는 과정에서 경우의 수가 지금 많아지는 방향인가 적어지는 방향인가 잘 판단해 보세요. 귀류법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아요. 어떤 주장이 옳다라고 했을 때 그래 이게 옳다라고 가정해 보자, 또는 이 가정이 옳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랬는데 그 결과 뭔가 모순이 나왔네? 왜 모순이 생겼지? 처음에 가정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 거야. 그래서 처음에 내가 옳다라고 가정했던 게 옳지 않은 게 된 것이고 옳지 않았다고 가정한 게 옳은 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정답 범위를 좁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 퍼즐형 문제에서는 표나 그림을 최대한 잘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알 수 있는 정보는 모두 표기하세요. 그리고 기본 논리 이론 내용 꼭 숙지해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없더라도, 기본 논리 이론을 갖추지 않더라도 그냥 마치 독해 문제 푸시는 것처럼 푸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논리 퍼즐 문제를. 근데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본 논리 이론을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 논리 연산자들도 다루는 법을 익히시고 해서 그런 것들을 문제 푸는데 총동원 해보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린다라는 이야기 드려요. 그래서 이 논리 퍼즐형 문제일수록 꼼꼼하고 정확하게 필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다른 유형의 문제는 뭐 엄청 많은 필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눈으로만 보더라도, 또는 밑줄 긋고 몇 가지 도형만 그려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논리 퍼즐형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표를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도식을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제법 많은 필기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